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좀 별론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이번부터 이제 윌비스 경찰학원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게 된 오재현 선생입니다. 일단 뭐 듣보잡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제 이름 석자 치면 여러 가지 직렬해서 다양하게 강의를 좀 하고 있는 게 좀 뜰 거예요. 그래서 나름 몇 년 전에 나무위키도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한 지는 한 13년째, 만으로 12년째 되고요. 처음에 이제 사법시험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 쪽이랑 이런 쪽에 다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저기 매간성 기숙학원 그쪽에서 타학원이긴 하지만 거기서 계속 있었고 또 검찰이나 국가직렬은 계속 강의 중이에요. 그래서 형법 형수는 사실은 요새 선생님들이 많이 형법 형수를 같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저하고 또 다른 변호사 한 명 있는데 둘이서만 같이 했어요. 다른 분들은 형법 형수를 같이 하고는 계신데 제가 볼 때 좀 아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최소한 여러분한테 합격하는 데 좀 도움될 수 있게 이번 8월 시험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최신 판례 이걸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처음에 1개년만 하려고 그랬는데 1개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과감하게 3개년을 했더니 또 양이 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페이지 수가 꽤 되는데 전부 다는 못할 거고요. 제가 꼭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조금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 지식이 있다는 걸 전제로 조금 스피드하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한 5회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좀 진행할 거예요. 40문제 풀세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수업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얘기해드리겠고, 자, 보겠습니다. 2페이지 바로 볼게요. 형법 총론인데 우리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1번에서 좀 나오는 문제죠. 우리 죄형 법정주의, 그 다음에 법률 해석 그런 게 나오는데 참 이 동네가 계륵입니다. 뜨거운 감자예요. 안 하자니 좀 애매하고 또 하자니 양이 많은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내용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1번 판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은 법이 살짝 바뀌었어요. 옛날 9판례를 실어놨는데 여러분 이제 헌법을 특별히 안 하니까 그쪽은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패스제로 하게 되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돼 있죠.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게 음주운전이에요. 도교법 44조 1항이 음주운전, 2항이 이제 측정 거부 이런 건데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 시행 이전에 이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는 거 이게 바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범죄에 관련해서 가중처벌되거나 어떤 구성요건이 신설됐었을 때 이거를 소급 적용하게 되면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잖아요. 근데 요건 아니야. 이 부분은 이런 삼진아웃죄 집어넣은 이유 자체가요. 과거에 범했건 어쨌건 음주한 그 벌을 있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처벌하려는 그런 쪽이라서요.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일사부지 원칙이 위배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근자에 이 도교법 44조 1항, 2항 위반한 사람 이제 삼진아웃죄 요 조문이 저기 네 번째 줄에 82조 2항 요 부분이요. 그 정지 규정이라는 쪽이요. 한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제한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한 50년 운전했는데 한 49년 전에 음주운전한 거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심하잖아. 그래가지고 근자에는 이제 법이 개정해서 10년 이내 이제 세 번째 범한 사람 이제 처벌한 쪽으로 이제 이렇게 면허 정지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 형사소송법에서는 우리가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공소시효 옛날부터 5.18 특별법 그런 판례 있었잖아요.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해서 명시적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어. 그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러면 그냥 소급 적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 무조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거기다 괄호 좀 쳐보세요.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이 말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한 거라면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인 형벌 불소급 원칙이 존재하겠지만 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과 소급표 금지 원칙, 소급 금지 원칙을 전명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 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판결지 한번 봐봐요. 이 아동학대 처벌법, 근데 여러분 많이 아동학대에서 애들 죽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들이 막 개정이 되는데, 이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는데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이게 만약에 형벌법규라면 형벌 불소 원칙이 원하겠죠. 반하겠죠. 그런데 이 아동학대 처벌법 하면서 이 소급 적용 관련해서 이게 공소시효 관련된 문제였어요.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법의 입법 목적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 조항의 신설 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이 시행일 당시 범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 이게 진정소급입법은 아니고 부진정소급 적용. 여러분들이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을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진정소급은 뭐죠? 이미 완성된 법률이나 사실관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고, 부진정은 이것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효 이런 쪽 형사소송 관련된 거라서 소급 적용을 하긴 했는데 무조건 적용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판결문지 1번에 있는 것처럼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은 없다는 거,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옆에 이제 유추해석에서 1번은요, 대한민국 어떤 시험에서도 아직 안 나와서 그냥 우선 패스할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패스하고. 자, 2번 판례는 동그라미 쳐두시고 기억을 하십시오. 밑줄이 여기가 굵은 글씨하고 밑줄이 빠져버렸네. 자, 우리 형법에서 국회의장 소동죄 기억나십니까? 국회의장 소동죄, 법원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빠져 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빠져 있거든. 넣으면 안 돼요? 아니, 헌재나 법원이나 똑같지. 그래서 넣더라도 문제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볼 거냐면 밑에서 둘레 여섯 번째 줄 끝에 보도록 합니다. 점점점 위에. 거기 밑줄 좀 그어두세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기능을 본주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옛날에요,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우리가 헌법이 지금 현재 9차 개헌돼서 1987년에 개정이 되고 1988년부터 헌법재판소가 생겼어요. 근데 이 국회의장 소동죄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 법이 그 전에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안 들어있었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당연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주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 문제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줄, 피고에게 불리한 확정 해석이나 유치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확정 유치 해석이 아닌 거예요. 불리한. 그러니까 언뜻 따지면 피고는 억울하잖아. 이제 헌재에서 한번 소란을 핀 거거든. 헌법재판소 그중에 소란을 폈는데, 아니 구성요건에 헌법재판소는 없지 않냐? 왜 구성요건을 함부로 확장 신설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시험에서 한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걸 한번 보시면 판결문지 1번에서 우리 재형법정주의 이런 형벌법규 해석에만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라고요. 잘 봐봐요. 두 번째 쪽 끝에 보면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러니까 유추해석 금지 원칙 이런 거,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을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내기 좋죠. 이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형벌법규 적용 대상에만 적용이 되지 행정법규 해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틀리게 나오기 딱 좋으니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판결문 2번은 뭐냐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보세요. 결론 외우시면 돼, 이 동네는. 자, 핵심이 뭐냐? 자, 우리 마지막 밑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4페이지 첫 번째 판례에서 농업용 동력 운반차.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뭐 경운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냐가 문제됐어요. 포함될까? 안 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동력 운반차는 농업기계와 촉진법에서 정한 농업기계일 뿐이야.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어떤 뭐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했더라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트랙터나 경운기를 도로에서 보통 운행해서 가잖아. 가긴 가는데 이거를 도로교통법상의 적용 대상인
뭐다? 자동차로 볼 수는 없다.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무면 운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4번 판례. 자, 우리가 담배 제조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이제 연초, 특히 이제 연초 관련해서 나온 건데, 지금부터 담배 피시면 여러분 체력할 때 힘드니까 지금 조금씩 줄이세요. 저는 원래 제 사진 보면은 아마 프로필 같은 거 나올 때 옛날 걸 쓰지 말라 그러면 또 쓰게 됐는데 옛날에는 담배 필 때여가지고 호리호리 할 때였어요. 근데 전 7년 지났나? 그러면서 담배를 끊음과 동시에 살을 얻었는데 조만간 빼서 나타날게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네, 살찌니까. 바빠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어쨌든 여러분 담배 제조 보면 제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필터도 껴서 불만 붙이면 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제조인데, 자, 거기서도 이제 판결 2번을 볼게요. 예전에 저희 신림동 근처에 이런 게 있었었는데, 저도 직접 가서 이제 한번 말아본 기억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점에서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연초입 등 담배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 제조 시설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값이 싸요, 되게. 개인들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연초입 넣어서 필터 껴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직접 만들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판매한 사람은 직접 제조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요. 제조 아니라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고인의 활동은 담배 원료인 연초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담배 제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만 결론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데가 좀 있었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담배 제조로 보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담배는 그 전매 사업이에요. 전매 사업. 그래서 일반 사인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 제조 이런 것을 이제 처벌하는 법이 있죠. 자, 넘어가시고 5번 판례는 좀 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좀 시사성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토킹 관련해서 나옵니다. 스토킹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목 중에서 이제 다목이 문제가 되는데, 다목에서 자 봐봐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통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 말, 글,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을 스토킹 행위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메일 보내고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이메일을 계속 보내는 거. 그래서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지속 반복성도 필요해요. 자, 그런 걸 봐서 이제 결론입니다. 굴무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 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자, 결론.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이 했다 동그라미 치세요. 상관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 지극히 타당하죠. 그래서 요 내용 결론 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복습할 때 한번 쭉 방가로 1, 2, 3을 읽으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그렇잖아. 우리들 특히 스팸 이런 거 저도 등록을 해놨지만 짜증나잖아. 근데 정말 싫은 사람이 밤낮으로 이걸 전화를 한다 생각해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스토킹 범죄.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맙시다.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판결로지 2번 가볼게요. 5페이지 맨 아래쪽에서 보시면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전화통화인과 피해자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쟁점조항 스토킹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 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스토킹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니까? 아까 위에 써 있잖아요. 실제 전화통화 되느냐도 문제 삼지 않았잖아. 피해자의 수신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관련해서 정말 여기는 안 하고 싶은 동네인데 중요한 거 몇 개만 체크 잠깐 하면 첫 번째 판례는 좀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 자, 의료법에서
이제 허위 진단서 등 이거 발행하는 거 요걸 갖다 이제 처벌을 해요. 하긴 하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줄에 봐봐요. 의료비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 검안하는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이제 발급하지 못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마찬가지 배우자 직계준속, 비속, 뭐 배우자 직계준속 포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진단서의 대상자, 그러니까 환자가 꼭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저기 문서에 관한 제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말고 이쪽 동네 뭐 허위 진단서 등 작성할 때도 뭐가 되죠 여러분? 공사문서 불문하고 사람이 실존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부분만 체크할게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은 허무이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이름으로 해서 허위 어떤 뭐 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작성한 것도 본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처방전이야, 처방전. 어떤 경우인지 알죠, 여러분? 왜냐면 특히 뭐 마약 관련 비슷한 거 이런 것은 일반인에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뭐 몇 알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약을 더 타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탁해서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서 아예 허무인 이름으로까지 이제 이거를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의사가 발급해 준 거예요. 당연히 처벌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자, 허무인 다 상관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형법 요거는 됐고요. 넘어가시고 3번 잠깐 볼게요. 3번 보시면 약사 또는 한약사 아닌 자가 자,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합니다.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 이건 옛날부터 당연히 불법이었죠. 의사, 한약사, 약사, 한약사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거. 약사법 위반이에요. 근데 하나 더. 약사, 한약사 아닌 자가 니은입니다. 약사가 실제 약사가 기존에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자, 이것도 앞선 거랑 똑같냐 이거야. 약사, 한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거랑 똑같냐. 원래는 개설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제 개설뿐 아니라 운영에도 초점을 맞췄을 때 직접 처음부터 약사 명의를 빌려서 약사 아닌 자 등이 개설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 약사가 하던 것을 넘겨받을 때도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약사, 한약사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 행위에 해당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주장했지. 아니 약사법 위반은 약사 또는 한약사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서 약국 개설한 걸 처벌하는 것이지 진짜 약사가 운영한 것을 인수받은 거 이것까지 처벌한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래요. 처벌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막으면 다 이렇게 하겠지. 어떻게 하면 돼요? 약사 명의를 빌린 대신 이 약사 이름으로 약국을 차려주면 되죠. 그리고 자기가 실제 인수하면 되지. 이거랑 그거랑 뭔 차이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4, 5번은 넘어가 보세요. 4, 5번은 넘어가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시간 나면 살짝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잠깐 볼게요. 약 6번. 자, 이제 가정폭력범죄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임시보호명령으로 이제 접근금지 같은 게 꽤 나와요. 접근금지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데 자, 보시면 본문 바로 볼게요.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헌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 이제 보낸 사안에서 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설령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너 접근하지 마,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피고인이 뭘 했냐면 피해자한테 어떻게 해서 이제 사정을 얘기해서 좀 근처 좀 가자.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라도 상관없다고요. 위반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또 언더라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에 걸쳐 도중에 또 더 이상 이러려면 연락하지 마. 뭐 이런 것도 보내기도 하죠. 이런 게 고려돼서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성배당성뿐 아니라 위법성까지 인정된 사례. 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틀리게 어떻게 내면 좋아요? 원칙은 접근금지 명령 위반하면 당연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을 때는 뭐 그러하지 않다. 또는 뭐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7번은 조금 어려워서 우리처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넘어가시고 8번도 볼게요. 8번에서 자, 이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이건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굵은 글씨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을 행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봐야 되고, 자,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동의했다 동그라미십시오. 유죄가 인정됩니다. 자, 우리 형법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이 있죠. 그래서 13세 미만의 자, 물론 이제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는 13세 이상 16세 미만도 포함됩니다만, 자, 거기에서도 뭐죠? 거기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보호법이 아니에요. 국가가 이런 후견적 지위에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성 정체성 이런 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려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동에게 동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설령 동의했다 하더라도 본죄에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의제강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설령 동의했더라도 그 죄가 성립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동의했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음란물 제작, 아동 청소년이 잘 모르잖아. 엠번방 같은 그런 사례에서 음란물을 제작하는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청법 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도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긴 동의 여부와 상관없어요. 예, 이게 이제 저기 성범죄 가서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고, 9번은 몰라셔도 되겠고요. 10번은 상식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시고, 10번, 11번 다 패스하시고 12번 좀 잠깐 볼게요. 12번. 우리가 이제 이 전자장치 부착법은 잘 모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보안처분의 일종인데, 이제 전자장치 부착법 이게 다양하게 사용돼요. 근데 이 사례에서는 뭐가 문제였었냐면, 저기 잘 보시면 군사법원법에서 구속 집행정지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두 가지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구속 집행정지 시에. 근데 이와 달리 보석에서는요, 여러분, 보석에서는 이 규정이 있어요. 보석할 때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해서 보석을 명할 수 있거든. 근데 비스무리하잖아. 여러분, 보석이랑 구속집행정지, 물론 우리가 수사하고, 아닌데? 우리 하다 보니까 보석 참 배우잖아. 수사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원래 비교하잖아. 보시면 보석하고 구속집행정지하고 구속 취소, 이 세 가지를 배우는데 이 두 개가 비스무리해요. 물론 이제 보석은 피고인만 되고 구속집행정지와 피고인 피의자 둘 다 되지만, 둘이 뭐에서 공통점이에요? 구속영장 효력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여긴 구속영장 효력이 실효돼 버리고, 그 점에서 똑같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요, 명문 규정이 없는 구속집행정지 시에도 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거 적법하다고 했어요. 적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갑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보시면, 전자장치 부착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구속보다 가벼운 처분을 통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 가장 중요한 기본권 제한인 구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면서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너무 과도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은 전자장치 부착법상 보석의 조건으로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은 구속집행 정지 조건으로도 허용된다. 판례 하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인정을 해준 판례 아시고,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전압 판례인데 시험에서 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결론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한의사가 초음파를 이제 찍은 거예요. 초음파 그런 걸 했었는데, 옛날에는요, 이 초음파를 통한 의료행위 이런 거를 한의사가 한 거, 이거 의료법 위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양의만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양의만. 근데 이제 우리 전압으로 바꿨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초음파 사용하고 이런 것도 한의사가 일단 뭐 진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도움되는 거잖아, 솔직히. 더 정확하게 진맥이나 이런 것보다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거. 의료법 위반 아니라고 바꾼 그런 판례입니다. 결론만 알아두세요. 결론만. 그래서 여기서 뭐 판단 기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결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목이 안 나오니까 미쳐버리겠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것보다 훨씬 좋아요. 좋은데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화요일 날부터 딱 안 좋아서 지금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그나마 이게 좀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할 때는 괴로워가지고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좀 괴롭네요. 자, 14번 잠깐 봐봐요. 14번.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병역법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 거부한 거 이게 가능해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병역을 이제 거부하거나 이럴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 알아두세요. 기출 지문입니다. 이 정당한 사유는 여러분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인가요? 아니에요. 여긴 지금 안 써 있어. 애초에
구성 요건의 달성 자체를 조각시키는 사유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기억하시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뭐 써있죠. 이 사건 조항, 이제 사회복무요원인데 이걸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요. 결론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이거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자신의 양심상 뭐 또는 종교상 이유로 이 사회복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병역근무야. 당연히 총 들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니까 이런 양심상 집총 거부가 가능하지만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아니, 지금 사회복무요원이야, 사회복무요원. 전쟁 나면 총 들어요? 아니야. 이런 친구들도 아니라고. 그래서 결론에 있어서 여기서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 병역 거부를. 그래서 어디 볼 거냐면, 자, 이제 뭐 그 다음 단락에 한 5번째 줄 끝에부터 나오죠. 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이게 이제 전압할래고요. 쭉 넘어가세요. 그래서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 양심적 병역 거부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데, 언더라인. 이러한 범위는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도 적용은 될 수는 있어. 이러한 기준이.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결론입니다. 언더라인 봐봐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괄호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거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네가 뭐 종교적 신념, 양심을 이유로 뭐 다양한 거 거부해도 좋다. 하지만 병역 거부까지는 인정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 거부하는 것은 이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갔던 사례입니다. 하라면 해야지. 자, 넘어가시고. 원래 우리가 이제 병역법 했을 때 이런 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쪽으로 대체를 좀 해주는데, 주로 이제 사회복무요원은 안 보내지. 주로 뭐 보내냐면요. 요새 이제 그 교도소나 그런 쪽에서 뭐 밥 짓거나 기타 뭐 일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대체시켜요. 그래서 복무 기간도 좀 늘리고. 이 친구는 그것도 아니고 진짜 공익근무. 근데 그거를 반대한 거야. 그래서 안 받아준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16번 패스하고, 자, 17번도 보겠습니다. 17번. 자, 여기도 판결유지 2번을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판결유지 2번. 자, 피고인이 가정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소년법이나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요, 이원화가 돼 있어. 검사한테 먼저 가서 검사가 딱 보고, 특히 소년 같은 경우에는 내 눈을 봐라. 눈이 더럽잖아요. 이 새끼 봐라. 너는 형사 처벌 좀 받아야겠다 해서 공소직이래요. 그래서 형사처벌로 갈 수 있고, 눈을 봤더니 선량해. 이럴 때는 너 친구를 잘못 사귀었구나. 그래서 가정법원을 보내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 처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검사가 가정법원으로 보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명령이 떨어진 거야. 피해자 보호명령, 보호처분인데, 자,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요.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무죄가 떨어진 거야. 다시요. 가정폭력 범죄 때문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졌거든. 그런데 결론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이 피해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됐던 가정폭력 범죄가 무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지금 내 이 피해자 보호명령 발령의 전제가 됐던 가정폭력 범죄가 무죄니 당연히 피해자 보호명령도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라도 피해자 보호명령의 제도적 의의나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이상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면 틀리기 좋잖아.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 판례 중에 자, 면허 취소 처분이 떨어졌어요. 면허 취소 처분이 떨어졌으니까 그 사이에 운전했으면 뭐가 되죠? 무면허 운전이잖아. 근데 나중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거든. 그러면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 아니잖아. 그런 논리를 주장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이 사례에서는. 이해하셨어요? 이 판례는. 그래서 결론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8일이라 너무 최근이긴 한데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18번에서 성매매 알선죄가 나오죠. 알선죄. 알선이 뭐예요? 가운데서 중개하는 행위야. 중개하는 행위.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알선만 하면 돼. 알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이 상대방들이 성매매를 실제 했느냐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우리 뭐랑 비슷합니까? 저기 작물알선죄 기억나세요? 작물알선죄. 그래서 김 사장 이번에 좋은 물건 있는데 한번 볼 거야. 그랬더니 그래 노래방 앞에서 만나자고. 응 알았어 하고 가다가 다른 사건으로 뜬 경찰한테
먼저 잡혔잖아. 그랬더라도 이미 어떻게 돼요? 알선은 기수입니다. 아셨죠? 중개행위를 했잖아. 좋은 물건이 있는데 볼 거야.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붉은시 보시면 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해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해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한 정도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합니다. 결론. 그래서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의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종범이라면 정범이 존재해야 되잖아. 공범 종속성상 정범에 어떤 성매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성매매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독자적 정범을 구성합니다.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성행위를 하면 둘이서 뭐 성매매에 나가는 의사가 없었다더라도 이미 성매매 알선죄는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례가 어떤 사례였을까요? 요노마가 이제 보통 이제 요새는 제가 밤에 뭐 음주 가물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 종교에 귀해서 잘 지내기 때문에 있는데 예전에 한참 잘 놀 때 담배 피우고 잘 놀 때는 이제 그렇다고 뭐 제가 성매매하고 그런 적 없는데 돌아다니면 밤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형님 뭐 좋은 데 있는데 가실래요? 뭐 이런 애들 삐끼들 있죠. 그런 애들 처벌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그래서 뭐 성매매를 했는지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을 붙잡혔을 때 뭔 주장을 했을까? 아니 내가 뭐 성매매 알선만 했지 실제 왜 안 했는데 나를 왜 처벌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알선했다며 처벌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포리 뽑으려는 거야. 예. 자 됐습니다. 이제 재미없는 거 지나갔고 이제 재밌는 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는 장소적 적용 범위는 2조부터 있죠. 그래서 속지주의, 그다음에 속인주의, 기국주의, 보호주의, 그리고 이제 특히 5조가 절대적 보호주의, 6조가 상대적 보호주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세계주의는 어디에 있죠? 약치유인 인신매매 거기에 이제 명문으로 규정이 있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뭐냐면요, 자 외국 서버 도박 서버가 외부에 있어요. 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접속해 가지고 도박하는 거예요. 처벌 못할까? 왜 못해? 우리나라 내에서 했는데. 자 두 번째 끝에 봐봐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동그라미 영역 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베팅을 방법으로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 발행받은 다음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재단 자기를 얻는 내용의 도박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48조 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 이는 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이 외국인에 의해서 대한민국 영유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어쨌든 도박 행위를 우리나라에서 한 거잖아. 당연히 타당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 판례는 여러분들 공부 좀 했으면 216조 형사소송법 216, 217, 218조는 자다가도 줄줄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례가 뭐다? 216조 1항 1호 체포 구속 시 피의자 수색, 이번에 바뀌었죠. 수색으로 단서가 신설됐잖아. 단서가 영장의한 체포나 구속 시에 피의자 수색을 하려면, 영장 없이 하려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서가 신설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단서 신설되기 전에 먼저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얘기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경찰은 216조 1항 1호에 따라 예전부터 피의자 수사가 가능, 수사라고 써 있지만 피의자 수색이에요. 체포 구속 시에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했거든.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을 갖고 갔는데 요놈아가 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 뒤집 찾아다니면서 수색을 한 거야. 영장도 없이. 그랬더니 집주인 중 한 명이 좀 뭐 하는 짓이냐? 경찰이는 아무 집이나 들어다녀도 되냐? 영장 내놔라. 그랬더니 아니 원래 우리가 216조 1항 1호에 따라서 체포 구속 시에 영장 없이도 수색을 하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법이 어딨어? 하면서 이제 밀쳐버린 거야, 경찰을.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리가 됐었는데, 그 와중에 뭐가 나왔다고요? 이 조문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거예요. 헌법불합치를 받았고 결론적으로 단서 규정이 신설됐다니까. 뭐라고요? 영장 체포나 구속 시에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안에서만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하다고요. 아셨어요? 근데 이 사건은 뭐였냐면 충분히 긴급한 사정이 없었어요, 이 사안에서. 그런데도 그냥 마구잡이로 수색하러 다닌 거야, 체포영장 하나 갖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법이 바뀌었거든? 그럼 당연히 개정법이 적용돼야 돼요. 헌법불합치 된 다음에 법이 개정돼서 신설되면 개정법이 적용돼야 돼요. 그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판결 지번에서 쭉 나오는데, 자 밑에서 한 5번째 줄부터 언더라인 갑니다. 적어도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 국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에 소급표가 미칩니다. 비록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에 소급적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괄호칩니다.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영장도 없이 어디 수색질이야 하면서 경찰을 때려버렸었다니까. 자, 바뀐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 체포영장 들고 영장 없이 수색하면 위법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형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떻게 돼 있죠?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 협박을 했을 때만 성립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위법하게 된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래서 공직방 무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는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 수구 이렇게 간 거죠. 좋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운도 좋았지. 딱 운 좋게 이 무렵에 헌법합치 결정이 딱 있어가지고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앞뒤에다 별표라든 어떻게든 하십시오. 이거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물론 안 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기설 폐기돼요. 동기설. 제가 이제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파이널 하면서 변호사 시험 1월에 있거든요. 저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설마 그 사이에 동기설이 폐기되겠어요? 폐기된 거야.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폐기된 거야. 근데 다행히 이제 변호사 시험은 전년도 6월 30일 것까지만 시험했네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3월에도 너무 좀 이르잖아. 작년 12월 20일 걸 올해 3월 시험에 내긴 뭐해서 아직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안 나왔거든. 무조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동기설 저도 옛날에 공부하면서 제 표도 있어. 막 원래 형법책에 표해가지고 이제 동기설에 따라서 암기하기 쉽게 막 만든 것도 있었는데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 타당한 거죠. 자, 여러분 봅시다. 판결 1번에서 굵은 것이 형법 1조 2항과 형소법 316조 4호. 여러분 316조 4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 폐지 시에 연속 판결입니다. 형사소법 316조 4호가 확사 10회 중에서 법률 폐지됐었을 때 면소 판결하는 거예요. 면소 판결. 자, 이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한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입법자들이 이제 법률을 폐지하면서 자, 이 법률이 이제 폐지됐으니까 종전에 이 법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법률 위반 행위했던 사람들 다 면소 처분하겠습니다. 면소 판결하겠습니다라고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1조 2항에 어떻게 돼 있죠? 범죄 후 확정 전에 법률이 폐지됐었을 때 또 법률이 경하게 변경됐을 때 신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해하셨죠? 1조 2항에서 당연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뭐라 뭐 규정이나 두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1조 2항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굵은 것이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이게 1조 2항 사례예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에 따라 변경된 것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1조 2항과 형소법 316조 4호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바꿨죠?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적 견해 변경일 때는 1조 2항 316조 4호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 정책적 변경에 불과할 때는 적용을 안 했었다고. 이제 그걸 폐기한 거예요, 지금. 폐기해서 무조건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야. 예, 이게 타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쭉 가셔서 그런 것이 이런 고시 등 규정이 위미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밑에 하위 규범이 상위 법규와 합쳐져서 형벌법규를 이룰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1조 2항 형소법 316조 4호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령의 체계 자체가 변경돼서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면소 판결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 2개가 나갑니다. 일단 판결에서 3번부터 할게요. 이게 쉬우니까 판결에서 3번. 자, 적용되지 않는 사례예요. 적용되지 않는 거. 다시 얘기해서 법률이 폐지됐는데도 여전히 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결에서 3번입니다. 한편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자, 거기에 바로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 우리가 그걸 한시법이라고 그러죠. 한시법. 예. 그런 법령이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1조 2항과 36조 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유효기간이 명시된 한시법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유효기간이 안 적혀 있는 거 말고 유효기간이 명시된 한시법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외가 판결지 2번입니다. 처음에 이게 한참을 읽었어. 아이, 뭔 소리야. 근데 이제 고맙게도 그거 관련된 판례가 바로 3번으로 나와줘서 더더욱 이해를 도와주는데, 자, 판결지 2번 읽습니다. 또 예외입니다.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1조 2항과 316조 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라는 법령 변경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에는 형법 1조 2항, 형소법 316조 4호가 적용되지 않아 국법에 따라 그대로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거든. 이게 와 닿아요? 무슨 소리인지?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형사법은 많이 가르쳤으니까 잘 알건데, 제가 이거 진짜 한 대여섯 번을 계속 읽으면서 좀 얘 좀 써주지 하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그 성폭법이나 이쪽 가면 친족간 강간등죄가 있어요. 친족간 강간등죄가. 자, 근데 친족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77조에 가면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친족이에요, 친족. 근데 만약에 민법에서 친족의 개념을 바꿔요. 바꿔가지고 8촌 이내 혈족이 아니라 4촌 이내 혈족으로 줄여버린 거야. 이해하셨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친족간 강간죄 처벌법규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예전에 6촌의 혈족을 강간했었을 때는 국법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친족간 강간이 됐었지만 민법이 바뀌는 덕에 더 이상 친족간 강간에 해당하지 않게 됐잖아. 이런 경우는 포함 안 시킨다는 거야. 그게 형벌법규와 관련해서 바뀐 게 아니잖아. 그냥 민법상 5촌, 6촌도 안 친하잖아, 요새. 4촌도 잘 안 보잖아,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줄였단 말이야. 네, 이런 경우를 전제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관련된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밑에 3번입니다. 법무사 관련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겁니다. 법무사가요, 어떤 원래 변호사가 하는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원래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아셨죠?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무사가 만약에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돈 받고 해결해 줬으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었었거든. 근데요, 법이 바뀌어요. 법무사법에서요, 개인회생 파산도 법무사가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 이상은 변호사법 위반죄가 돼야 하는데 안 되게 된 거거든. 네.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 판례가 넣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 파산 사건 관련 법률 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도중에 재판 진행 중에 개인회생 파산 사건 신청 대리업무를 법무사무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은 와 만세를 불렀지. 자, 법이 개정돼서 더 이상 제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습니다. 면소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 그랬더니 야, 미안한데 너는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법무사법이 바뀜으로써 반사적으로 네가 변호사법 위반죄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지만 이거는 변호사법 자체가 어떤 법령이 변경된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처벌받습니다. 국법에 따라. 그래서 결론 쭉 가서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언더라인에서 원칙적으로 형법 1조 2항과 36조 4호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 변화에 근거한 법령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옛날 법 적용해가지고 구 팔레테도 적용해서 법적 견해 변경이 아니니까 너는 그대로 처벌된다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막 바뀌었어 하면서 그렇게 반성적 고려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론적으로 형법 1조 2항과 형소법 316조 4호를 적용,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간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례가 위에 판결유지 2번에 해당한 사례예요. 판결유지 2번에 해당해서 변경된 판례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국법에 따라 처벌되는 사례입니다. 하나 외워두시고 세트로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어쨌든 2번 판례는 꼭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 올해도 그 공무원 시험도 저쪽에서 제가 뭐 강의하고 뭐 그러는데 질문이 계속 들어왔어. 공무원 쪽에서.
제가 절대가 아니라 그랬거든. 절대가 아니라 이게 예외적으로 여전히 국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어야 하는데 계속 질문 들어와서 막 시험 직전에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동기설이 폐지됐으니까 법률이 폐지되면 이제 뭐 면소 판결인가요? 계속 질문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아예 공지를 올렸어. 공지를 올려가지고 그만 질문하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예외가 있다는 거, 2가지 예외 있다는 걸 계속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4번에 형법상 범죄가 아니니까 소지죄가 계독범인지 어쩐지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또 혹시 모르니까 체크는 할까? 4번에서 이게 이제 계독 N번만 사건 때문에 이게 신설된 거거든. 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런 거 제작하고 이런 거 이제 처벌하는 건데 그런 이제 성착취물 소지죄. 자, 4번째 줄 봐봐요. 성착취물 소지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로 평가되는 이른바 동그라미 계속범입니다. 여러분 계속범에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범이면 종료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실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제 법률이 이제 적용되게 되고 또 이제 뭐다 공소시효도 행위가 마지막 종료됐을 때 적용되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범죄 종류 같은 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보통 한 2번이나 3번에서 나와요. 범죄 종류를 하나씩 물어보거든. 그래서 최신 판례기도 해서 하나 설명을 했으니까 외워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새 이제 킥란이라 그러죠. 킥란이 고라니 대신 전동킥 튀어나오는 거 그거 관련된 거예요. 자, 핵심이 뭐냐면 이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쳐놓고 그냥 냅댄 거. 그건 이제 도주 차량 운전인데 여기선 그거 말고 술 먹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거 있죠. 이게 이제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여기 해당하냐 이거야. 그러다 사람을 쳤거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음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킥보드 운행도 못하는데 하다가 사람을 쳐서 다치거나 죽게 했었을 때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되느냐가 문제됐어요. 결론 적용됩니다. 결론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서 다퉈진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는 첫 번째 줄 있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는 다른 별개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뭐예요? 오토바이 얘기하는 거 오토바이 거기에 이제 포함시킵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이런 규정을 하나 넣어놨거든. 통행 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 기술상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로 해석할 여지가 조금 있게는 됐어요. 그런데 이 도로교통법에서 이 킥보드를 갖다가 자전거 등으로 넣은 건 어디에 한해서 통행 방법에 한해서 자전거처럼 다룬 것이지 이게 애초에 자동차가 아니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통행 방법에 대해서만 그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려해보면 언더라인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거기 괄호치세요. 특가법 5조의 11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도 포함된다. 거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비록 도로교통법이 아까 위에 거 통행 방법에서 좀 개정이 있었더라도 여기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2조 양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기는 기분이 좋았겠지. 재판 진행 중에 갑자기 자전거로 집어넣어줬거든. 전동 킥보드를.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전제로 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여기 해당하지 않게 되니까 만세를 불렀는데 그렇게 안 봐줬어요. 우리 판례. 도로교통법은 통행 방법에 대해서만 자전거처럼 이렇게 한 거지 특가법 적용에 있어서까지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판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양벌 규정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양벌 규정 나오면 조금 괴롭죠. 와닿지가 좀 않잖아.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뭐 쭉쭉 써 있는데 밑에 마지막 단락만 보면 돼요. 마지막 단락만 볼 건데 자 보십시오.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는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 따라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위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서는 명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확대 적용하면 이게 바로 뭐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죄형법정지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 규정에서 따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양벌 규정을 처벌할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행위자까지도 같이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법에서 법인격 있는 쪽만 처벌해도 되는 거야. 법인이나 개인, 이게 사장님, 개인 회사를 이뤘으면 법인, 그리고 그냥 개인 사업 치면 개인, 이 사장님만 처벌하지 법인격 없는 이쪽은 처벌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다 됐네. 좀 쉬었다가 부작 2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